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보스다 건치의 김형성입니다. 예,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정치 얘기를 뭐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윤석열이 이제 그 구속이 된 지 이미 좀 한참 지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재판 진행 과정 중이 뭐 중계되기도 하고, 뭐 어저께는 좀 이상한 발언도 헌재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윤석열이 약간 편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또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걱정을 했던 의료 민영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다른 사회복지 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정현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자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요구사항들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 통과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많은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체크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윤석열 없는 이제 윤석열 정부지 않습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대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주요 언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본인이 거부할 건 거부하고 선택적으로 또 임명도 하죠. 헌법재판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뭔가 이 아직까지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관된 하나의 이제 그 경향성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 부분을 저희가 오늘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튜브에서 대표적으로 1월 9일에 뭐 비급여 정책 낸 내용들이 일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의개특위의 계획들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굳이 1월 9일에 이걸 발표해야 되느냐라고 했지만 강행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부권 중에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모르지만은 그 교육비 예산 중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이제 정부 측 이제 기재부 관료들 이야기는 무상교육 예산이 정부에서 배정이 안 돼도 이제 지방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무상교육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지방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공교육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공교육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못하게 하는 효과이거든요. 그거를 굳이 지금 대행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이주호 장관이 주도했던 AI 교과서를 민주당이 이게 아직까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 교재로만 사용하는 것을 법안을 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AI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도 동의한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이제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 부분의 민영화, 교육 부분의 어떤 저희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불리는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AI 교과서를 이야기하면 뭐 AI 교과서가 편향된 걸 내포할 것이다, 뭐 아니면 학부모들이 AI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에 중독되듯이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는 AI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교육 부분의 인력 축소 혹은 인력 재구조 조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을 좀 정교조나 이런 데서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언뜻 봐서는 동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교육 자체가 워낙 붕괴돼 있고, 공교육에 있는 그 교사를 확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적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거의 붕괴하게 됐을 때 구매 능력이 있고 지불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이 가져가는 교육 시스템, 그건 사교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산층 이하의 교육 시스템에서의 어떤 인프라와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 아래는 그러면 전부 AI 교과서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한국 사회의 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그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 요즘 주장도 나름 이런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 정책도 여기에 좀 일관된 어떤 과정 중에 생기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사회 서비스의 긴축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일단 조금 짚고 넘어가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일단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원래 그 책정이 돼 있던 건데 이걸 거부한 건가요? 아니 원래가 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을 계속 이렇게 확충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다 삭감했죠.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3, 4개월 전에 보시면 윤석열 그 지금 그 자기 그 셀프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보면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서로 막 교차해가지고 막 플래카드 많이 걸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교육감 선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삭감 공격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놨던 게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건 사실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을 이제는 삭감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뭐냐면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실패하고 이제 나서 민주당에서 12월에 이제 허겁지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급하니까 법안을 입안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최상목 대행 앞에 갖다 놨는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그 긴축 기조 하에서 원래 했던 거를 그대로 자기가 그냥 대통령 대행이 된 마당에 그냥 또 관철한 건데. 근데 이제 고교 무상교육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무상교육이 뭐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 트랙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보편적인 교육에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 특히나 저소득층으로 가면 갈수록 이 교육비 부담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한 겁니다. 그 교육 예산을 삭감한 거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공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교육을 더 부실하게 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AI 교과서도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AI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교과서가 좀 더 뭐 친절해지고 좀 더 고기능, 고기술적인 것들을 도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에 대한 비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숱하게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점도 있죠. 장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그 통신 뭐 5G 통신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학생들을 학습을 시키면 유리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 지식 측정 그 입력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백과사전 찾아보던 것이 인터넷 되면서 더 빨리 찾아볼 수 있고 이제 사전도 뒤져보던 게 이제 검색 누르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AI 교과서가 어떤 의견을 자신이 이제 충분히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과 토론과 논쟁 통해 가지고 그런 사고의 어떤 체계성이나 논리적인 구조가 완성돼야 되는데 그런 거 도움을 줄 거냐에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수단으로 쓰면 되는 거를 교과서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AI 교과서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교과서를 회피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보여준다는 거를 장점으로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이해한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입장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거죠. AI 교과서에서 제일 문제점이 이런 거죠.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라고 AI 교과서에 질문하면 이게 논란이 돼서 예시를 드리는 건데,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한국에서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입장이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선거 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선거 부정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챗GPT나 지금 뭐 딥시크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그 내용식의 교과서인 거예요. 근데 팩트가 정확한 거는 거꾸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입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윤리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 교과서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사고를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사회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입장을 회피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 이런 교과서를 중심에 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기술 지향적인 어떤 교육 과정으로 테크니션들이나 이제 기술자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민주사회의 시민을 양성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우려를 하는데 지금 뭐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서 이것을 이렇게 강행할 때에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3조 원 이상 들어가는 이 개발비나 이쪽에 이제 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이제 단순히 즉각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한쪽으로는 이제 유라이트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냐 이념이 실용적이어야 되고 어떤 정상적인 이념이나 입장은 없고 다 상대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친자본적인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훨씬 더 사업이나 이런 거 비즈니스하기 유리한 환경의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제가 교육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되면은 AI 교과서를 마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과서 텍스트북처럼 사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합의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소양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입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 민주당이 주장한 보조적인 역할들 뭐 검색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국한화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뭐 개발비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그 교육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급 얘기도 조금만 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 뭐 비급여는 지금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중증과 경증으로 실손보험도 윤석열 정부가 소위 이야기한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구분하듯이 이제 차등화시킨 그 옵션형 민영보험 상품을 낸다는 것과 실손보험사의 그 청구액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고 본인 부담료를 결정하는 요 두 가지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일맥상통하게 연결하는 부분은 어쨌든 실손보험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건강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효과가 있는 비급여는 급여로 만들고 효과가 없는 비급여는 못하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가 선택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민영화 계획의 일부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AI 교과서나 그 다음에 무상교육 문제나 아니면 뭐 비급여 정책이나 다 이제 지금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1월에 최상목 대행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 때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막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윤석열은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뭐 조기 재선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권력 기반이 한동안은 이제 좀 위태로울 텐데 그 전에 이거를 해놔야 된다고 하는 약간의 강박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리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리 집회라든가 뭐 광장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시민사회의 어떤 대응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탄핵 그 사안에만 좀 매몰이 돼서 이런 구체적인 지금 대행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긴축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그 밝힘이 좀 있고 그런 것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육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까 보내주신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구급파의 화교 의사가 80%가 될 거다. 아니면 이미 80%단가?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돈다 그래서 나는 뭐 정신없는 사람들 이야기겠지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닐 뿐더러 지금은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확산되고 또 이제 뭐 팩트체크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안해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재미삼아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자꾸 퍼지는 거는 옳지 않은데 얼마나 한국의 지금 구급파들이 거짓에 기초해 가지고 온갖 혐오 발언이나 선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보건의료 쪽에 하나의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뭐냐면 한국의 의사의 80%가 화교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의 화교는 뭐 내신 등급 3, 4등급이어도 입학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정원의 입학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원의 입학은 화교나 이것도 이제 중국인 혐오, 이제 특히나 중국 혐오를 이제 배경에 두고 이렇게 조장하는 건데, 정원의 입학은 이제 여기 뭐 선생님들이나 다 아시겠지만 총정원의 뭐 5에서 10%를 주로 그 특례 적용이 되는 뭐 외교관의 자식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그 업무상 해외에 3년 이상 갔던 자녀들이나 이런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요. 원래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별도의 전형이 추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거나 뭐 특수한 전형이니까 유리할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형이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의과대학의 화교나 뭐 이런 특례 적용하는 외국인이 더 쉽게 한국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입학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 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입학하면 다 졸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의과대학은 대체로 다 졸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 졸업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수를 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제 중국인 혐오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마치 외국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전형이거나 아니면 내국인조차 특례로 볼 수 있는 정원의 전형을 화교 의사가 많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화교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의 화교는 대부분이 원래 저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중국, 옛날에 이제 중공으로 불렸던 쪽의 국적자가 아니고 대만 국적자죠. 중화민국 이제 국적자입니다. 그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만 국적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금 그 맥락상으로는 중국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윗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 이제 일본하고 동북아에서 몇 안 되는 차이나타운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이제 상권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배타적인 나라거든요. 일본도 대단히 배타적인 나라고, 일본도 이제 조선인들이 뭐 이제 대단히 배제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빠칭코나 이런 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면은 거기서 똑같이 의사나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화교가 공부를 잘해요. 학력이 수준이 높고 전문직으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직에 갈 수가 없고요. 대학 교수로 임용이 안 되고요. 대기업에서도 승진이 안 됩니다. 국적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 한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화교가 뭐 대단한 한국에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거꾸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공식적인 사회 구조에서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성취나 뭐를 하는 건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업, 개인 사업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중국집하고 이제 뭐 식당하고 이런 거고요. 그것도 뭐 저희 건축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화교인 거 알려주고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역 차별이 그 정도인데 화교 같은 외국인 차별이 얼마나 심한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뭔가 학습 능력이 있고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소양이 되는 사람들이 선택한 게 의사, 치과의사, 약사가 많은 거는 맞는 거예요. 그 인구 집단 안에서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전혀 맥락 없이 마치 한국이 뭐 화교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중국인 혐오 퍼뜨리는 거는, 그리고 정강훈 집회 같은데 지나가다 들으면 뭐 특공, 특수 그 분양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중국인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주장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데 아주 진짜 저는 구역질 나는 그 혐오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괜히 그 원로 가수 주현미 씨는 나와가지고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 주현미 얼마나 고생해서 그 약대를 갖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뭐 백정원에 이런 거 보면 그 우리나라에 사업 못하게 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다 어렸을 때부터 맞아가면서 배달부터 해가지고 중국집 다 차리고 다 목욕탕집 아니면 중국집 차리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화교고 게다가 이 사람들 국적은 대만인데 왜 말도 안 되는 반중 정세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영상 보니까 또 연대 의대가 넘어갔던 얘는 보니까 거의 뭐 전형에 보면 외국인 전형인데 그 대만에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한국 사람이어도 외국인 대우를 해주었던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어떤 교육계안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없애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외국인이어야만 이제 외국인 전형을 해주는 거라고 돼 있고 또 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설명한 사람 전형을 잘 보지도 않는 사람인 거야. 대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보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면접에 인성을 본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의대 가서 인성 면접 이런 거 보면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얘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뭐 어디 출신인지 학업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보면서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게 지금 5일 전에 보니까 뉴스에도 있고 신문에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잠깐 다뤄진 적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재미삼아 다뤄봤습니다. 형상기억 합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정선거만큼 놀라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극우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내용. 근데 이제 여기서 형상기억이 뭐예요? 형상기억 합금 종이. 예, 그걸로 이제 부정선거 때 이미 이제 그 종이의 형상이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투표를 하면 기록이 된다는 거. 예, 형상기억 합금 종이를 그 유튜브 찾아보니까 윤석열이 형상기억학금 종이를 찾으라고 했다는 뭐 교육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이제 끝으로 하나 드릴 이야기가 화교이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이제 대한이사협회가 이제 화교들에게 장악당했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단일 대오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단일 대오 중국 말이라고 중국 공산당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확산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난 많이 썼는데 단일대오, 예, 학우들의 단일대오 이런 말 썼지.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 운동할 때도 쓰고 뭐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싸울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중의 단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권리, 선거 이런 걸 다 부정하는 파시스트들이잖아요. 정확하게 파시스트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사실은 논리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재차 한번 강조드리려고 오늘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이 양반들은 어쨌든 뭐 이런 서부지법 사건처럼 이런 문제를 법을 어겼을 때 아주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미삼아 다루긴 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주거나 어떤 논쟁에 붙여주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라도 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날아가는 거를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재미로라도 우리가 잠깐만 다뤄보긴 했지만 이들에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되고 아주 단호한 법적 제재가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